드디어 다카이치 총리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확정됐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총리, 새로운 총리 나왔어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고 합니다. 이름이 다카이치 사나에, 보통 이제 다카이치 총리라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이번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 몇 주 전에 총리 이미 됐던 거 아니냐? 이미 몇 주 전에 뉴스 봤다. 그거는 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재가 당선된 거예요. 일단은 총리 후보가 되기 전에 그 당의 총재가 돼요. 그 총재 후보로 번쿨색자, 오이즈미 신지로 번쿨색자랑 다카이치 이모가 둘이서 이제 좀 맞다이를 깠었어요. 근데 이제 번쿨색자가 졌죠. 그리고서 이 양반이 총재가 된 건데. 자, 근데 뉴스 보셨죠? 저번 주만 해도 이런 얘기 있었어, 뉴스에. 다카이치 저 양반이 자민당 총재가 됐는데 총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얘기가 왜 나왔어요? 이 양반이 총리가 이미 되긴 됐는데 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우선 지금 자민당이 혼자서 과반이 안 돼요. 일본에서 총리를 뽑는 하원, 어느 나라든 대부분 내각 총리를 뽑는,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어 있는 나라에서 총리를 뽑는 건 하원입니다. 일본의 하원은 중의회라고 해요. 중의원. 근데 그 중의원에서 지금 자민당이 혼자서 국회에서 과반이 안 돼요. 원래 자민당 55년 체제라는 게 있어. 1955년 이후부터 자민당이 계속 해먹었어요. 애지간하면은 그 몇 번 빼고는 진짜 거의 다 자민당에서 총리가 나왔어. 혼자 거의 다 해먹은 거예요. 1955년 이후에. 자, 근데 1990년이 되면서 버블이 터지고 일본 내에 사회 문제들이 터지고 이러면서 자민당만 계속해서 총리가 배출되는 그런 일본의 정치 흐름이 균열이 생기면서 점점 자민당이 아닌 야당에서도 가끔 집권할 때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민당이 이제 혼자서는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소수정당하고 연정이라고 하죠. 연합 정치를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다른 당을 흡수한 건 아닌데 서로 다른 당인데 특정 법안을 통과하거나 특정 그 총리를 배출하거나 이럴 때는 서로 쇼붙이고, 자민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다수석이지만 이 소수정당의 말을 듣고 얘네들에게 유리해지는 공약 같은 것도 내주고, 이런 거를 서로 하면서 쇼붙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게 연정이란 말이야. 연정. 그거를 공명당이랑 해왔어. 1999년에서 2025년까지 총 26년 동안 연합을 해왔어요. 꽤 길게 해왔어. 일본의 총리를 뽑는 과정 간략하게 이제 듣고 넘어갈게요. 상원이 참의원이야. 하원은 중의원이야. 일반적으로 의원 내각제 국가는 하원에서 투표를 한 거를 상원으로 올리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일본은 총리를 뽑을 때 따로따로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상원에서, 참의원에서 따로 총리 투표를 하고 하원에서도 따로 투표를 해요. 각각 해, 각각. 자,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만약에 상원에서는 A당 후보가 총리가 됐는데 하원, 중의원에서는 B당 후보가 총리가 선출이 된 거야. 그럼 다르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합하는 게 아니야. 상원에서 따로 뽑힌 거 하원에서 따로 뽑혔으니 이제 서로 다르니까 상원과 하원의 대표단이 꾸려져서 양원, 두 개의 그 원이라고 해서 양원 협의체가 구성돼요. 근데 협의체에서 쇼부가 안 났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원을 따르게 돼 있어. 상원 니네가 누구를 뽑았든 가고 하원에서 뽑힌 게 우선된다. 그럼 결국에 뭐야? 이거 복잡한 거 이제 쌩 까도 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하원에서 뽑은 대로 간다는 거야. 껍데기로는 뭐 상하원이 만나가지고 뭐 쇼부를 치고 뭐 협의를 하고 뭐 그러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하원에서 뽑힌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일본의 총리 후보가 참의원에서는 몇 명이 됐고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보지도 마세요. 하원에서 몇 명 나왔는지 보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일본의 하원입니다. 이게 지금 중의원이죠. 전체 의석이 465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과반이 나오려면은 465석의 과반 232.5예요. 그러면 233이지. 자, 그럼 233석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자민당 혼자 196밖에 안 돼. 자, 근데 공명당이 지금 몇 석이에요? 24석이야. 자민당 196 플러스 공명당 24 하면은 220밖에 안 나와요. 과반이 뚫리려면은 233석이 필요한데 220석밖에 없어. 그럼 13석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과반에 가까우면 된다야. 지금 옆에 썸네일 뜨죠? 간다요의 야스쿠니 신사편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거 꼭 보고 와야 돼. 간다요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 유족회가 있다. 일본 유족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치 정당이 아니에요. 당이 아니라 얘는 뭐야? 그냥 세력이야, 세력.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의 후손이야. 그 유족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입장이라 그랬어? 간다요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그냥 전범 쓰레기, 아시아 어디 가든 그냥 손가락질 받고 그냥 반성이나 처해 이런 사람들로 취급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유족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이없을 일이죠. 당연히 전범이니까 사과를 해야
해줘야지라는 입장이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잖아, 유족들이잖아. 그 자기의 부모, 돌아가신 부모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찌끄레기 취급받고 어떤 전범 나부랭이 취급만 받고 이런 게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딱 들어가서 현충원 마냥 정말 숭고한 어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양반들이 일본 정치권과 이런 곳에 로비나 후원도 강력하게 하고 별걸 다 해요, 이 사람들이. 일본의 자민당 총리나 정치인들이 가끔 하러 간단 말이야. 예를 들면 고이즈미 총리 같은 사람들도 가고. 일본의 자민당 총리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러 가는 이유가 보통은 저 유족회 때문이야. 유족회의 후원을 받고 이 사람들의 로비력과 이런 유족회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일본 정치인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참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 일본의 정치인으로서 과거사를 인정하면 우리 일본이 전범 찌끄레기가 되고 나부랭이가 되니까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옳은 길이니까. 대부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정치인으로서 일본 유족회한테 이번에 또 후원 받고 조금 좀 돈도 받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가는 게 좀 더 강력하게 많다, 일본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일본 유족회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근데 자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일본 유신회라던가 이런 애들도 지금 저 유족회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자민당하고 공명당 연합이 과반이 안 돼도 어찌되든 자민당에서 총리 후보가 나오면 얘네들이 뽑아져, 몇 명이. 몇 표가 글로 가. 어차피 자기들 뽑아야지 안 되거든. 과반에 조금 가깝다 싶고 과반이 안 돼도 애지간하면 총리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지금 자민당이 뭘 하려고 해? 옛날부터 헌법을 개정하려고 해. 일본의 헌법의 별명이 뭐예요? 평화헌법이야. 왜? 일본 헌법의 제9조에 또 특히나 명시되어 있는데, 자, 9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평화 성실하게 희구한다. 뭐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해. 국권의 발동으로 전쟁, 무력, 위협,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일본 니네와 관련해서 너네 국가와 저쪽 나라와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했고 그랬더라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을 행동하거나 전쟁이라던가 어떤 군대를 보내거나 이런 짓거리는 영구히 포기해라 이 말이야. 이거 미국이 만든 거예요. 미국이 일본한테 겁박하면서 만든 거야. 이 1항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은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 개정하고 싶어? 일본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자위대가 있어. 근데 지금 셀프 디펜스 포스라고 돼 있어. 뭔 소리예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거야, 얘네는. 얘네가 어디를 침략하고 전쟁을 또 가고 뭐 어디에 파병을 하고 이런 의도론을 쓸 수 없는 군대인 거야, 이게. 그래서 자신들을 방위하기 위한 군대다 이 말이야. 셀프 디펜스 포스야. 그래서 만약에 일본에 어떤 정신 나간 총리가 나왔어. 그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뭐 다케시마 독도를 쳐들어가자, 한국을 다시 쳐들어가자, 위헌이야. 헌법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위헌이에요. 일본의 법원이 그거를 통과시켜주질 않아요. 헌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일본 헌법 때문에 일본은 파병을 못해요. 이 사진 뭐야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정부 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어디 가신 거예요? 이라크 간 거야, 이라크.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어요.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원치 않았어요. 근데 결국 외교부의 설득을 당했어요. 외교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로 보여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본은 파병을 못한다 이거야. 근데 이거야 지금. 일본은 미국에게 지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자, 예를 들어 미국이란 국가는 기본적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을 함께 이제 가지고 댕깁니다. 그죠? 항공모함이랑 이거를 들고 하와이에도 들렸다가 뭐 괌에도 들렸다가 필리핀에도 들렸다가 일본에도 들렸다가 이럴 수 있는 정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기지가 바로 일본이에요. 미국에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안보적으로든 뭐로든,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으로든 뭐로든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일본은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1순위 국가인데 파병을 못해. 근데 한국은 일본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져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일본보단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파병을 해줄 수 있는 국가다 이 말이야.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한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동맹체계, 이 동맹체계가 우선적이고 일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 한국이. 이런 거를 미국에게 도와주려면 파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내용으로 아마도 한국의 외교부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한테 설득을 했을 것으로 전락에 추정됩니다. 전락에. 일본이 백날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더라도 동북아에서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대놓고 파병까지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는 거다. 동북아에서 어느 나라가 해주냐? 일본도 못 해주는데 이거를 미국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라크 파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수많은 극우적인 아니면은 자민당의 몇몇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해. 우리도 파병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셀프 디펜스 포스가 아니라 딱 멀쩡한 군대 파병도 되고 딱 어디 뭐 쳐들어갈 수도 있고 국제 분쟁에서 군대 딱 그거 들이대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딱 무력으로 요런 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얘네가 지금 치치지게 닉네임 천상의 보물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 미국이 저걸 허락해 주겠느냐? 미국은 헌법을 개정하길 원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은 1945년에 이제 8월 15일 이후에 이제 일본을 이제 장악하죠. 그 시기에 이제 저 헌법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없애고 싶어 하는 게 저 헌법이에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파병해주고 일본과 함께 군사적인 어떤 그 동맹 체계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이 저런 파병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게 맞거든. 전략적으로. 그래서 일본이 보통 국가와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미국이 원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싶어하는 게 자민당인데 자민당에서도 의견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뜯어고치고 싶어해요. 자민당이. 참고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이라크에 파병했죠. 근데 일본도 2003년, 2004년에 파병을 했어요. 소수. 근데 일본 법원에서 개를 했어요. 야, 니네 그 위헌이야. 어디 파병을 해? 당장 들여보내 다시. 그래가지고 다 빠꾸했어. 법원이 위헌 판결해가지고. 저거를 본보기로 만들어놨어 지금. 일본의 헌재 마냥 이제 그 기능하는 일본의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저거를. 그래서 저걸 도장을 확 찍어버려가지고 이제 절대로 파병 못해 이제 일본은 진짜로. 아무튼 이 평화헌법 자민당이 고치고 싶어한다고 했는데 근데 한 정당이 또 전락에 지금 이거를 고치고 싶어해요. 여기 보면 일본 유신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얘네도 전락에 저거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앞서 말한 일본 유족회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지금 헷갈릴까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건데 유족회는 그냥 유족회야. 정당이 아니에요. 어떤 로비 세력, 어떤 이익 집단이야. 일본 유신회는 이제 정당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다만 이제 일본 유족회의 후원을 유신회도 좀 받는 거로 알고는 있어요. 저는. 자, 일본 유신회. 얘네가 일본의 정당인데 얘네는 강력하게 뜯어고치고 싶어요.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공명당하고 이제 파토나 가지고 함께 이제 그 자민당과의 연정을 초이스한 것도 지금 일본 유신회입니다. 얘네랑 지금 같이 연정이 됐어요. 지금 공명당은 기존에 뭐였냐면은 평화헌법 개정하자에 대해서 입장이 애매했어요. 평화헌법 개정 우리 입장은 보류? 보류입니다. 우리는 입장이 없습니다. 요런 느낌. 애매한 그런 느낌이에요. 공명당. 근데 이제 일본 유신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이제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거야.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일본의 자민당은 애초에 공명당보다 유신회가 더 지금 의석수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민당이 원하는 것처럼 평화헌법을 뜯어 고치는 것도 공명당은 지금 도와주질 않는데 유신회는 지금 그럴 생각이 있는 정당이잖아. 그럼 애초에 유신회랑 같이 연정을 했으면 되는 건데 왜 공명당하고 자민당은 함께 왔냐 이 말이야. 무려 26년 동안. 자, 일본 유신의 로고입니다 이게. 얘네가 전락에 좀 흥미로운 정당이야. 오사카 정당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영남정당, 호남정당 같은 지역정당이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정당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오사카 정당이야. 얘네 공약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일본에는 지금 제2의 수도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없지만 수도는 하나지 무슨 제2의 수도야. 근데 지금 일본 유신의 얘네는 제2의 수도라는 법을 만들어서 오사카를 제2의 수도로 만들자. 이게 공약이야 지금. 이거만 들으면 어때요? 아, 특정 지역에서만 좀 의석수가 생기고 그런 정당이란 얘기야 지금. 오사카에 오사카시가 있어. 도도부현 아세요? 도도부현? 우리나라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처럼 도도부현이 있어요. 도도부현. 도쿄도라는 게 있죠. 홋카이도라는 데가 있어. 오사카시가 있어요. 이 오사카시 위에 오사카부가 있어. 오사카시를 포함한 오사카부가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오사카시는 지금 요만해요. 요 영역에서 요만큼만 있는 거야. 근데 요 밑에 오사카가 또 있어. 이게 오사카부예요. 오사카시는 요만큼인데 오사카부는 요만한 거야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오사카 부지사도 유신해요. 오사카 시장도 유신해요. 그리고 이 오사카 부에서만 중의원이 19명이 나와요. 근데 이 오사카 부의 19명 중에 18명이 유신해요. 오사카에서 다 해먹어 얘네가. 그런 상황이야 지금. 오사카 국이야. 그러니까 오사카를 제2의 수도로 만드니 뭐 얘네가 또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 지역 분권으로 가야 된다. 좋은 말이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고. 근데 오사카 위주로. 저 그런 게 있어. 아, 내로남불이 살짝 있어. 조금 자기중심적이고 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좀 오사카당이야. 오사카당. 그래서 얘네랑 연정을 안 했던 거야.
전국적이지가 않은 거야.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 특정 지역 공약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유신회보다는 전국적으로는 물론 전체 득표율이나 의석수나 이런 거로 따지면 공명당이 약해요. 유신회보다. 그러나 공명당의 이미지가 나쁘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일본 전체적으로 공명당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온건하고 부드러운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공명당이 자민당에서 이제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하는 의원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를 희석시키고 공명당의 이미지를 자민당에 철석 붙여가지고 조금 포장하고 그러기에 공명당이 훨씬 더 낫다고 본 거예요. 자민당은. 그리고 공명당 종교 기반 정당 아니냐고 지금 누가 얘기했는데 일본의 불교 비슷한 종교 중에 창가학회라는 게 있어. 한국 SGI가 저 창가학회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창가학회가 뭐냐면은 불교가 아니야. 불교를 기반으로 한 그 1200년대에 있던 일본 승려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승려의 말씀 따라 간다 이거야. 그 승려가 가르친 말씀 따라 인도주의적이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창가학회 정신 같은 건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진짜 뭐 사이비 종교들처럼 진짜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 정당이냐 공명당이 그게 아니라 공명당이 창가학회의 후원을 받아요. 아까 얘기했지. 일본 유적회의 후원을 받아서 유적회 입맛에 맞게끔 살짝 이제 행동해 주는 그런 게 있듯이 창가학회의 후원을 받는 게 있어. 공명당이 창가학회가 만든 정당이 아니라 공명당은 그냥 공명당이 만들었는데 창가학회의 입김이 약간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저 공명당이 지금 좀 인도주의적이고 좀 이런 이미지가 있어. 공명당 하면은 평화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복지 정책 요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 자민당이랑 완전 상반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전국적인 이런 생각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본에도 전국적으로 깨작깨작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런 이미지를 자민당이 받고 싶었던 거야. 전국적으로 있는. 그래서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6년 동안 연합을 해온 거죠.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근데 이제 이번에 나가리가 되고 이제 유신회랑 오사카당 유신회랑 이제 이번에 함께 좀 가려고 하는 게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공명당이 이런 걸 주장하던 사람인데 다카이치 사나의 그 총리랑 공명당이 얘기해서 대화했는데 쇼부가 안 났다는 거는 다카이치라는 이 사람이 공명당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가리가 된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공명당이 주장하는 이런 거로부터 전락에 멀어질 사람이다. 그런 거죠. 조심스럽게 공명당이랑 연정이 깨졌다는 거는 그동안 기존의 공명당이 주장해 오던 그런 것과 상당히 전략의 거리가 조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략에 조심스럽게 추정해보는 바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맞아요. 억제기가 없어졌다. 공명당의 역할이 이런 거였어. 일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인데 공명당하고 자민당이 그래도 함께 연정을 해서 자민당 안에서 나대고 뻘소리하고 비평화적이고 군국주의적인 무서운 얘기하는 들을 억제할 수 있고 억제기 역할을 공명당이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 그 역할이 있어서 다행이다. 요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일본 내에. 그게 깨졌어.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자 아무튼간에 이제 연정을 맺은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으로 해가지고 다시 표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당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정으로 해가지고 231석이 됐습니다. 과반이 233석인데 고작 2석 모자라요. 그러면 요 중에서 특히 무소속에서 조금 깨작게 한 2석만 갖고 오면은 그냥 얘네가 일사천리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해먹을 때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다카이치 이모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 양반이 대박인 게 뭐냐면은 장관을 꽤 오래 해먹었어요. 자, 2006년에서 2007년까지 대신, 모모 대신이란 얘기가 우리나라에선 장관이야. 일본에선 대신이라고 하는데 2006년에서 2007년에 장관했었고 2014년에서 2020년에도 장관했었고 22년에서 24년에도 장관했었어요. 이런 장관들을 많이 했어.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 총리들이 2006년부터 그 이후로 거의 안 했어. 중간에 아베가 한 번 갔어요. 아베가 2013년도에 한 번 더 갔었는데 그 외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일본 총리가. 근데 이 아줌마는 계속 갔어. 진짜 꼬박꼬박 매년 진짜 성실하게 정말로 꼬박꼬박 갔어. 꼬박꼬박. 자,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이모가 61년 소띠야. 93년도에 처음으로 중의원이 당선돼요. 만 나이로 32살이었어. 이때 아베 전 총리도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랑 이 아줌마랑 같이 이제 정치를 이제 93년도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아베 총리가 나중 가서 첫 번째 총리했던 게 언제예요? 첫 번째 2006년이야. 아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총리한 건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년밖에 안 했어요. 아무튼 이때 첫 임기가 있었어요. 자, 이때 일본의 특명 담당 장관을 했다 이 말이야.
아베 총리도 자민당 안에서 자기만의 파벌과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다카이치라는 사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아베와 가깝게 지내면서 우리만의 파벌을 만들자라는 팀워크가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이 특명 담당 대신이 뭐냐? 이명박 정부 때 특임 장관이라는 게 생겼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 행정안전부라는 부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라는 부처가 있어. 그 부처의 장이 장관이잖아요. 근데 부처가 없는 거야. 부처가 없는데 장관인 거야. 그게 특임 장관이야. 마찬가지야. 일본의 특명 담당 대신도 장관이긴 장관인데 부처가 없어요. 그거를 한 거야. 그거를 진짜 많이도 해먹었더라.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과학기술정책, 저출산, 남녀공동참여, 식품안전 혁신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다카이치 이모가 다 했어요. 다 혼자서. 이거를 근데 언제 한 거냐? 1년 동안 다 한 거야. 1년 동안. 아베 총리 첫 임기할 때 2006년에서 2007년 요때 다 해먹은 거 이거를. 근데 오키나와와 북방대책 관련해서 한 3달짜리 프로젝트가 있어. 그러면 3달 동안은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 특명장관 이건 거야. 근데 그 3달 뒤에는 2달짜리 또 계획이 있어. 과학기술 관련된 일본의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 그럼 그 2달 동안은 이제 과학기술 정책 담당 특명장관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개를 한 거예요. 이게 한 자리가 오래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자, 이 얘기도 해야겠다. 아베 총리 첫 임기가 2006년에서 2007년 1년밖에 안 했잖아요. 이때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안 갔어요. 저 때. 근데 아베가 저 때만 총리한 게 아니잖아. 이 사람 엄청 오래 했단 말이에요. 아베의 두 번째 총리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2012년에서 2020년까지 8년 내리 총리를 했어. 이때도 근데 한 번 가요. 2013년에 딱 한 번 가. 그 이후 이전에는 안 갑니다. 첫 번째 임기 때 2006, 7년에도 안 가요. 근데 이때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일본 총리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미국이나 국제적 여론 눈치를 보면서 가는구나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2006년에서 2007년이면 한창 뭐 할 때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협상할 때예요. 한미 FTA 때문에 반미 시위가 한국에서 그냥 어마무시했을 때야 진짜로.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해버리면 그러면 반미주의 플러스 반일이야. 미국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한국 내에 반미주의가 어마무시한데 여기에 반일까지 터져버리면 진짜 시너지 생겨가지고 그냥 휘발유 신나를 부는 거야. 신나를. 핵폭탄이지 저게. 그런 것 때문에 좀 가만히 짜져 있으라고 미국이 압력을 약간 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미국이 외교적 우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또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또 가. 아베 총리가 2014년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한 번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지. 이때 미국에서 개지랄을 해요. 한국, 중국이 개지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본 정치인들 총리는 미국이 뭐라고 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한국, 중국이 백날 떠들어봤자 듣지도 않아요. 자, 2013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한일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 협정 2015-16년도에 이제 연달아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실제로 한일 간의 어떤 요거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과 대화는 2013-14년도 내내 하고 있던 건데 이 타이밍에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개빡쳐가지고 한 거지. 왜냐면 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지소미아 협정 둘 다 미국이 원했던 거거든. 미국은 한일 간의 과거사가 빨리 청산되고 이제 빨리 잊혀지길 원해. 국민적 감정의 골이 사라지길 원해. 그리고 한미일 공동의 협의체로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해. 근데 이게 항상 안 되는 게 뭐냐면 한일 때문이야. 한일. 미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근데 항상 한일이 문제야. 한일. 항상 여기가 문제라서 저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일본은 함께 할 수 있고 한국과 미국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미일이 안 된다 이 말. 한미일이 왜? 한일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요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과거사 청산을 빨리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야. 한국이 과거사를 그만 말했으면 좋겠고 일본이 어그로를 안 끌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그래서 아베 총리도 2013년도에 가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베 총리 이후에 기시다도 한 번도 안 갔어. 이시바도 안 갔어.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 아닙니까?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류! 지금 총리 이제 되냐 마냐 얘기 나올 때부터 지금 벌써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 물어보니까 일단 보류. 자리가 사람을 바꿔. 일단은 보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어떠한 총리도 최근 안 갔단 말이야. 고이즈미 신지로 그 펀꿀색자 아빠 있죠? 고이즈미 총리. 이 양반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 양반은 야스쿠니 신사를 자주 갔어요. 왜냐면 이 양반도 자민당 내에서 파벌이 강력하지가 않았거든. 일본 유족회의 로비라던가 그 영향력을 본인이 이제 좀 받고 싶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입장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열심히 갔었어 야스쿠니 신사. 근데 그 이후에 아무도 안 간 거야. 아베 총리가 2013년도에 한 번 간 거 외에는 안 갔어요 아무도.
있어요. 근데 총리가 안 가는데 장관이가? 총리가 안 가는데 장관은 꼬박꼬박 가서 꼬박꼬박. 총리 하기 전이었던 장관 할 때는 꼬박꼬박 갔다 이 말이야. 아마도 이제 일본 유족회의 로비나 어떤 그런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 양반도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강한 일본을 만들겠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 수도 줄이겠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말을 밑도 끝도 없이 해요. 자, 여기서 또 오사카당 일본 유신회가 나오는데 얘네가 뭘 주장하냐면은 일본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얘네가 그런 걸 주장하고 있거든 지금. 얘네랑 연정을 하기로 해가지고 아마도 연정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본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걸 추진하겠다. 참고로 간다요가 항상 얘기해 오던 건데 국회의원 수 줄이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수는 많아야 좋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세금 들어가는 거 아깝다? 그러면 더 늘리세요 빨리. 그러면 그 세금 값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일 그지같이 하는 저 인간들이 세금이 덜 들어가니까 인원수가 줄어든 만큼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특정 거대 양당에게 더 집중되고 그 양반들이 더 지들 멋대로 정치할 가능성이 졸라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은 거대 양당 둘만 더 뽑힐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소수정당 진입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 줄이면은 세금은 덜 나가니까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세금 아깝다? 아까운 거는 다른 데서 아끼고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되는 거야. 걔네가 꼴 보기 싫고 일 같이 하는 건 그 누구보다 간다요가 더 잘 알지. 그렇기 때문에라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대 양당 둘이서만 못 해먹어요. 늘어나면은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비례대표도 늘려야 되고 이런 생각들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만납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마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 동안 하는 거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2025년 10월 3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예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또 쇼부를 치니만이 또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트럼프가 나는 시진핑을 만날 겁니다. 그를 만나서 단판을 지을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며칠 뒤에 그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대화할 게 없습니다. 그는 지금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면서 또 지금 막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아무튼 지금 중국도 오고 미국도 오고 일본도 오고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여기에 올 예정이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정상회담을 좀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에이펙과 관련해서도 이제 한국 방문을 이제 하면 한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했어 기자들이.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유, 한일 관계 중요성 있어. 미래지향적 안정된 한일 관계 발전,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김 한국의 화장품, 한국의 드라마도 좋아한다라고 마지막에 멘트를 좀 이제 좀 잘 쳤어요. 저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저 기자들 질문 받는 거를 내가 봤는데 라이브로 계속 아래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의 김, 한국 화장품,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는 제가 볼 때는 정해진 멘트일 것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전락에 추정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개씨부졌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총리하기 전에 했던 말들 보면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매년 8월 15일은 한국에서는 이제 광복절이죠. 근데 일본은 이제 자기들 패전한 날을 종전일이라고 얘기해. 종전일. 근데 이 8월 15일 종전일마다 당당하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된다. 이게 중의원일 때 총리하기 전에 중의원 시절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만주사변은 일본의 안보를 위한 내가 볼 때 이 양반은 역사를 잘 몰라. 공부를 좀 안 했어. 만주사변이 뭔지를 잘 몰라. 무타구치레냐가 있던 관동군이 중앙군대에 직접적인 오다도 안 듣고 소통도 처 안 하고 그들 멋대로 그냥 쳐들어간 게 만주사변입니다. 관동군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전쟁이에요 저게. 근데 이게 안보를 위한 전쟁이다. 아 글쎄요. 콩가루였어 그때 콩가루. 무타구치레냐라는 어둠의 이제 독립운동가는 그때부터 활동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무타구치레냐가 3대 오물로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오물이 이제 좋게 말하면 오물이고 이제 3대 똥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무라야마 다마는 문제가 있다. 이 양반이 무라야마 전 총리입니다. 근데 되게 뜻밖인 게 뭐냐면은 10월 17일에 죽었어. 101살이야 101살. 1924년생인데 저번 주에 죽었어요 이 양반. 이 양반이 95년도에 8월에 이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특히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죄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10년
10년 뒤에 다카이치 중의원이 분별력 없는 견해를 계속 일본 내에서 방치시키면 일본의 우리의 후손들이 범죄국가 전범국가라는 낙인 찍힌 거에 묶여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헤어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일본 정부가 말로만 항의하지 말고 다케시마에 직접 가서 건축물 딱 설치하고 이제 건물 짓고 당당하게 일본의 영토로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했던 사람이고, 이 양반이 근데 학교를 고베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거 말고 학원을 나와서 학원 마스시타 정경숙이라는 게 있어. 이게 정경숙 이모가 아니고 한국에서 부르기에 이제 정경숙인데 정이 정치야, 경이 경제고 숙이 학원이야. 정치 경제 학원이란 얘기야. 마스시타 정치 경제 학원이란 얘기입니다. 공무원 학원, 토익 학원, 입시 학원 이런 게 아니야. 저 학원이 되게 고급스러운 괜찮게 잘 짜여진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저런 학원이 제대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저런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는데 거의. 일본은 대학교를 나왔어도 이런 학원, 정치경제학원까지 나오고 내가 이런 거를 배웠고 수료증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커리어가 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대학원 같은 느낌이야. 대학원. 이 양반이 마스시타 정경숙 5기야. 저 마스시타 정경숙에서 정치, 국제정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의 국제정치를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일본은 일본 입장에서의 국제정치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일본이 더 발전하고 일본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일본이 다시 강대국화되고 이거를 위한 국제정치적인 전략, 이런 거를 저 마스시타 정경숙에서 이제 배웠겠지.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략이 짜증나는 내용이지만 일본이 다시 발전하려면 일단은 파병이 가능해져야 돼. 군대를 가져야 되고 미국과의 동맹이 강력해져야 되고 한국을 배제해야 되고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동북아에서 일본이 주도적으로 미국을 대신해서 해결하고 이 지역 패권을 일본이 가져야 된다. 이런 거를 목표로 삼겠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건데 이 1, 2, 3, 4, 5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지. 일본은 마스시타 정경숙에서 배운 대로라면은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병 가능해지고 군대를 가지려면은 이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고 하겠죠. 평화헌법을 개헌하려고 할 거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력하게 하면서 한국을 배제하려면은 한국을 상대로 계속 반일 여론이 더 많이 생기게 어그로 끌면서 동시에 우리 일본은 한국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이 원치 않습니다. 이 X를 계속하는 거야. 저 1, 2번이 되면 5번은 좀 나중 얘기죠.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있겠다. 근데 나도 지소미아 체결했던 2015-16년 이때 처음에는 그냥 한일 관계 솔직히 개선될 수 없는데 미국도 한번 그래도 한 노력이나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다. 난 처음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 15-16년도만 해도 한일 지소미아를 저 정도로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미국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미국의 의지가 왜 안 보였냐? 트럼프 때문에. 지소미아를 오바마 정부 때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의 임기가 17년도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 의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몰랐던 거지. 미국의 의지가 굳건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내가 그걸 오해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소미아까지 하게 하면서 미국이 정말로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미일의 삼각동맹 체제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분명하게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원한다. 분명하게 원한다. 지금 여러 문건과 미국의 그 외교 당국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것들이라든가 논문들도 봐도 여러모로 분명하게 한미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총리들도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해 온 게 맞고, 아베가 2013년도에 꼴값 떤다고 한번 간 거 외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여러 가지가 지금 그거를 좀 증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끔 이런 구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미동맹 대 미일동맹, 일본 빼고 한미동맹으로 가냐 아니면 미일동맹, 이거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우선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미일동맹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국이 중요하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요하지만 일본보다도 더 중요하진 않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이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만드는 거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미일동맹만으로 그냥 동북아에서 알아서 되게끔 말든 간에 우리
우리는 알바노로 빠지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한국의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한미동맹 대 미일동맹이 뭐 경쟁을 한다,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조만간 있을 10월 31일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권이 만났을 때 어떤 대화, 어떤 합의, 어떤 뭐 셔틀 외교가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얘기도 나올지 이게 궁금해요, 저도. 그쯤 가면은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할 말이 많아.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고, 그리고 한국도 이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또 이제 협상할 게 있고요. 재처리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 사용후 핵 연료봉의 재처리 문제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한국과 일본도 이제 만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10월 30일과 11월 1일을 거치면서 그때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생 동반이다 저기 한리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 컵에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간호는 갱다 재영인 수리성 크로스컵 정선촌놈 시우필 신보섭 ANNSB 러블리 20 정연리 한명쾌 업습 칠레 오도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